유라시아 초원을 지배했던 문자가 흔들립니다. 350만 인구의 작은 나라 몽골. 그곳에서 세계 언어학자들조차 예상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키릴 문자도 전통 몽골 문자도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2년 만에 학습자가 2배. 초중고 43개교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대학에서는 한국학과가 쏟아집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의 문자가 몽골 청년들의 손끝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앙아시아 문자 지형을 뒤흔든 한글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자 문화 변화를 관찰하는 언어문화 연구자입니다. 지난 15년간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스탄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문자의 흥망성쇠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몽골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몽골이라면 당연히 몽골 문자 아닙니까? 13세기 칭기즈칸의 명으로 탄생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로 쓰기를 하는 그 문자 말입니다. 아니면 20세기 이후 정착된 키릴 문자이거나요. 그런데 지금 몽골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문자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몽골이라는 나라의 문자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몽골의 문자 체계는 역사적으로 4종류가 존재했습니다. 파스파 문자, 전통 몽골 문자, 소연보 문자, 그리고 키릴 문자. 이 중 파스파 문자와 소연보 문자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현재는 키릴 문자가 일상 문자로 사용됩니다. 전통 몽골 문자의 역사는 특별합니다. 1204년경 칭기즈칸의 명을 받은 위구르인 제상 타타퉁가가 만들었습니다. 위구르 문자를 바탕으로 했죠. 페니키아 문자에서 아람 문자로, 다시 소그드 문자로, 그리고 위구르 문자를 거쳐 몽골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아람 문자, 라틴 문자, 키릴 문자와 사실상 친척 관계인 셈이죠. 실제로 몽골 문자를 가로로 눕혀보면 아랍 필기체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1924년 몽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소련의 영향 아래 들어간 몽골은 키릴 문자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문자의 위를 나타내는 2개의 기호를 추가해 몽골식 키릴 문자를 만들었죠. 표음 문자로서 몽골어의 각소리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70여 년간 키릴 문자는 몽골의 공식 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 민주화 이후 민족주의적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소련 시절 정착된 키릴 문자 대신 전통 몽골 문자를 되살리자는 운동이었죠. 199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몽골 문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세로 쓰기 문자라 컴퓨터 전산화에 분리했고 문자와 발음의 관계가 키릴 문자만큼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미 키릴 문자 사용에 익숙해져 있었죠. 보급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몽골의 문자 환경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요. 전통 몽골 문자와 키릴 문자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상황에서 제3의 문자가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몽골 문자와 키릴 문자가 공식 문자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교 문서에서는 몽골 문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었지만 실생활에서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 예상했죠. 그런데 바로 그 틈새에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카페에서 저는 20살의 몽골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한글로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번역기를 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한국어로 글을 쓰고 있었죠.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요. 문화가 언어를 끌어당기고 언어가 문자를 끌어당기는 현상. 바로 그것이 지금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인구가 350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초중고 학생 수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 2년 만에 4,147명에서 8,16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도 43개에 달합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는 63명, 한국인 교수 45명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700년 동안 외부 문자의 침투를 막아온 몽골의 문자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올해로 수교 35주년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양국 관계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교류가 확대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언어 분야에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수교 직후인 1991년부터 몽골 대학들은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에 처음 한국어과가 개설된 것이 1991년 10월이었습니다. 이후 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교 등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25개 이상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19곳에는 정식으로 한국어과 또는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세종학당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최초로 개설되었습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의 시작점이 바로 몽골이었던 겁니다. 당시 수강생은 연간 74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생은 21만 명을 돌파했고 몽골에만 4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초원의 나라에서 칭기즈칸의 후예들 사이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요. 러시아도 하지 못한 일, 중국도 하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어가 어떻게 몽골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들이 있었는지를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초원의 문자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현장의 기록을 지금부터 공유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저는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아시아 연구를 시작하면서 몽골이라는 나라를 처음 접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의 몽골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소련의 첫 번째 위성국으로서 70년 가까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나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도 사회주의권 국가 외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몽골이 1990년 민주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죠. 당시 한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몽골을 취재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초원의 나라,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 민족, 그런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일종의 몽골 붐이었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감상적인 동료의식만으로 국가 간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언어와 문화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경제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몽골의 경제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으니까요. 실제로 수교 당시인 1990년 양국의 무역 규모는 271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미미한 수준이었죠. 한국어 교육이라고 해봤자 한국인 유학생들과 일부 봉사단원들이 간간히 가르치는 정도였습니다. 몽골인 한국어 교수의 숫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저는 당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한몽 관계는 일시적인 열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지리적으로 가깝다지만 직항 노선도 없었고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지만 70년간 단절되어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한국은 당시 일본, 미국, 유럽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25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몽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 몽골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91년 10월, 몽골 국립대학교의 한국어과가 개설되었습니다. 첫 해 입학생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현지인 교수는 사실상 없었죠.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봉사단원들이 교단에 섰습니다. 교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몽골 학생들의 언어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제 동료 연구자 한 명이 당시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교실 환경이 열악해서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학생들은 코트를 입고 수업을 들었죠. 그런데 눈빛만큼은 정말 뜨거웠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더니 잘 사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잘 사는 나라. 그 단순한 표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롤모델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면서 생김새도 비슷하고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을 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몽골 청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언어 교육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 내내 한국어 교육은 더디게 성장했습니다. 1992년 외국어대학교, 1994년 국립울란바토르대학교, 1995년 사립울란바토르대학교, 2000년 국립사범대학교, 하나둘씩 한국어과가 개설되었지만 전문 교원 부족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부재라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처음으로 몽골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한국어 교육 현장을 관찰했죠. 그때 느낀 점은 복잡했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체계가 없다.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건 기초 문법과 간단한 회화뿐이에요. 고급 과정을 담당할 교수가 없거든요. 그때 저는 한국어 교육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아무리 학습 열기가 높아도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의 한국어 교육은 그 천장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한류였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각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랑이 뭐길래가 외국 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일본에서는 겨울연가가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 물결이 몽골에도 밀려들었습니다. 모래시계, 장미와 콩나물, 첫사랑. 이 드라마들이 몽골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면서 한류 붐이 일어났습니다. 몽골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에 열광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몽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외국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1950년대 중국이 울란바토르에 자국 노동자를 대거 이주시켜 수도를 중국화하려 했던 시도의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문화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그 장벽을 뚫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몽골 현지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여러 답변이 나왔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30살 몽골 여성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우리 이야기 같아요. 가족의 갈등, 사랑의 아픔, 성공을 향한 노력. 미국 드라마랑은 달라요. 그건 너무 먼 세계의 이야기거든요. 한국은 우리랑 비슷한데 더 잘 살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느껴져요. 비슷한데 더 잘 산다. 이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문화적 근접성과 경제적 성공의 조합. 그것이 한류가 몽골에서 성공한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시청만으로는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학습자로 전환되려면 추가적인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바로 고용어 과제였습니다. 2004년 8월 한국에서 외국인 고용어 과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몽골은 고용어 과제 도입 16개국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에게 한국 취업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고용어 과제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노동을 위한 의사소통이 목적인 시험이라 일반 한국어 능력 시험보다 난이도는 낮았지만 어쨌든 한국어를 배워야만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회의 언어가 된 겁니다. 몽골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몽골에서의 수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집을 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한 몽골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돈이에요. 한국어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몽골에서도 한국 기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취직이 훨씬 쉬워요. 실용적인 동기. 그것이 한국어 학습 열풍의 숨은 엔진이었습니다. 2007년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세종학당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최초로 개설된 겁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의 출발점이 바로 몽골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 정부도 몽골의 한국어 학습 수요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초기 세종학당의 수강생은 연간 74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이후 거대한 물결의 씨앗이 됩니다.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한국어과 졸업생들이 교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인 교수의 숫자가 늘어났죠.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인재들이 교육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교재 개발에도 몽골인 교수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한국인 교수들이 교재 개발을 주도했다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몽골인 교수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학생들의 언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시기를 침묵 속의 준비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고 미디어의 주목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인프라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교원 양성, 교재 개발, 시험 체계 구축. 이 모든 것이 2000년대 내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2010년대의 폭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한국어 교육이 몽골에서 이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준비되고 있는 시간.
몽골의 한국어 교육은 그렇게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 마침내 그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신도약기의 시작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를 찾았습니다. 5년 만의 방문이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거리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편의점 간판이 눈에 띄었고 대형 마트에는 한국 식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패션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서울 명동거리에서 본 것 같은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거리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사설학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었죠. 건물 외벽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언응력 시험 합격률 몇 %, 한국 취업 성공 사례 몇 명. 그런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학원 내부로 들어가니 교실마다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전 반, 오후 반, 저녁 반까지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학원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한국어 학습 수요가 어떻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요를 못 따라가요. 교실을 늘려도 부족해요. 대기자 명단이 3달치나 밀려 있습니다. 3달치 대기자.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어 교육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대학에 한국어과 정도가 있었을 뿐 사설 교육 시장은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원에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20명 남짓의 학생들이 한글 자모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몽골어 특유의 억양이 섞인 발음이었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칠판에는 한글 자모표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일정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한국에서 일해요. 매달 돈을 보내주는데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요.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형처럼 가족을 도우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어가 이 청년에게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2010년대는 몽골 한국어 교육의 신도약기로 불립니다. 그 중심에는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종학당의 확대, 사설 교육 시장의 성장,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등장입니다. 먼저 세종학당입니다. 2007년 울란바토르의 첫 세종학당이 개설된 이후 몽골 내 세종학당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현재 몽골에는 4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한류팬, 결혼이민자, 고용어과제 준비생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전문 교원이 강점이죠. 세종학당의 역할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섭니다. 한국 문화의 보급 거점이기도 합니다. 한국 요리 수업, 전통공예 체험, K-팝 댄스 교실. 이런 문화 프로그램들이 언어 교육과 함께 운영됩니다.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세종학당을 방문했습니다. 접수처 앞에는 수강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0명, 20명이 아니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도까지 늘어서 있었죠.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붐빕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학기 등록 기간이면 늘 이래요. 정원이 금방 차버려서 많은 분들이 대기자로 등록합니다. 온라인 강좌도 있지만 현장 수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 수업 선호.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얼굴을 맞대고 배우는 것을 원하는 학습자들이 많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만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설 교육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세종학당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틈새를 사설학원들이 채웠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설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반, 고용어과제 시험 대비반, 회화 집중반. 학원마다 다양한 커리큘럼을 내걸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육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문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한국 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한국에서 귀국한 선배들을 강사로 고용해 현지 경험을 공유하게 했습니다. 한 학원 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원의 강점은 실전이에요. 한국 공장에서 쓰는 용어, 한국 식당에서 주문하는 방법, 한국 병원에서 증상을 설명하는 법, 이런 걸 가르칩니다. 시험 합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실제로 살아남는 것. 그 표현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한국어 학습이 이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온라인 교육의 등장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학습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유튜브에는 한국어 강좌 영상이 넘쳐났고 각종 언어 학습 앱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온라인 학습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투리 시간에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출퇴근 버스 안에서, 점심시간에,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언제 어디서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의 한 카페에서 20살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화면을 집중해서 보더니 잠시 멈추고 따라 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빼고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어 앱으로 단어 10개를 외워요.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는 듣기 연습을 하고요. 저녁에는 온라인 강좌로 문법을 공부해요. 주말에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면서 실력을 점검해요. 체계적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그녀는 웃었습니다. 한국어를 잘해야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요. 한국 유학도 가고 싶고 한국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어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 말에서 몽골 젊은이들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몽골의 한국어 교육 생태계는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서로 보완하면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교육기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한국교육부와 몽골 교육부는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몽 교육장관 회의 이후 교육 분야, 양국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였죠. 2016년 1차 개최 이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바로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였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몽골의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어가 제1외국어였습니다. 소련의 영향 아래 있던 시절의 유산이죠. 하지만 민주화 이후 영어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제는 한국어도 중요한 외국어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교육계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유대도 깊으니까요. 영어는 국제공용어니까 당연히 배워야 하고요. 하지만 한국어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언어니까요. 한국 취업, 한국 유학, 한국 기업 취직. 모두 한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기회.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몽골 젊은이들에게 추상적인 교양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이 시기 몽골의 한국 콘텐츠 소비도 급증했습니다. K-팝이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안무를 따라 추는 팬들이 늘어났습니다. 유튜브에는 몽골 젊은이들이 K-팝 커버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요. 번역으로 보면 느낌이 안 살거든요. 직접 한국어로 들으면 감동이 배가 돼요. 문화적 동기가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이 모든 것들이 한국어 학습의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첫 반격의 조짐이라고 부릅니다. 왜 반격일까요? 몽골의 문자 지형에서 외부 문자가 성공적으로 침투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련이 70년간 키릴 문자를 강제했지만 그것은 정치적 지배의 결과였지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내몽골 자치구에서만 사용될 뿐 몽골 본토에서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정치적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유인과 문화적 매력이 결합된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요. 이것은 문자 역사에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문자 전파는 정복이나 식민 지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몽골 전파는 달랐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힘이었습니다. 드라마, 음악, 패션, 그리고 경제적 기회.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한글을 몽골로 끌어들인 겁니다. 2010년대 중반, 몽골의 한국어 학습자 수는 가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한국어과 졸업생들이 사회각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 직원으로, 통역사로, 관광 가이드로, 그리고 한국어 교사로 한국어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사례들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한 한국 기업의 몽골 현지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직원 30명 중 10명이 한국어를 구사했습니다. 그중 5명은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5명은 몽골에서 한국어를 독학하거나 학원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본사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니까요. 예전에는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지원자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경쟁이 치열해졌죠.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 말은 곧 한국어 학습자 풀이 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공급이 늘어난 만큼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기초 회화 정도로는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고급 한국어 능력, 전문 분야 지식,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차별화 요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한국 콘텐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스포티파이에서 케이팝을 듣고,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패션을 따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외국어 학습 코너에서 한국어 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영어 교재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보다 많았죠. 서점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매출이 매년 늘어요.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사가요. 자습서, 문제집, 단어장 할 것 없이 다 잘 팔려요. 한국어 학습의 열기가 서점 매출에까지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발은 2020년대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진원지에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세계가 멈췄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국경이 닫히고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 안에 갇혔습니다. 몽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거리는 텅 비었고 학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어 교육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졌고 한국 취업의 문도 막혔으니까요. 고용어 과제 시험도 연기되었고 한국행 비행기도 끊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동기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어 학습자 수가 오히려 급증한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2020년 4,000명에서 2022년 8,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2022년 말 다시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팬데믹 규제가 완화된 직후였죠.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이상한 활기였습니다. 거리에는 다시 사람들이 넘쳐났고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의 몽골인으로 1990년대에 한국에서 유학한 1세대 한국어 교육자였습니다. 팬데믹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넷플릭스요. 넷플릭스라고요. 네. 오징어 게임이요. 오징어 게임. 2021년 9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90개국 이상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몽골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고 노래 가사를 외우고 예전에는 한국 취업이나 유학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순수하게 문화적 관심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늘었어요. 순수한 문화적 관심. 그것이 팬데믹 시기 한국어 학습 붐의 핵심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논리적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죠. 자연스럽게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넷플릭스 구독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은 넷플릭스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발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뿐 아니라 킹덤,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25살의 몽골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별로 안 봤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스토리도 좋고 배우들도 멋있고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한국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막 없이 보고 싶다. 이 단순한 욕구가 언어 학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몽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시장 규모가 2024년에 7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콘텐츠 소비 증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폭발적 성장이라는 구조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세종학당도 온라인 과정을 확대했고 사설 학원들도 온라인 수업을 도입했습니다. 유튜브에는 한국어 강좌 영상이 쏟아져 나왔고 각종 언어 학습 앱들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교육은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울란바토르 시내에 사는 사람들만 학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원의 게르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17살의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은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도 작고 학원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부해요. 유튜브도 보고 앱도 쓰고 인터넷만 되면 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만 되면 할 수 있다. 이것이 팬데믹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한국어 학습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시와 지방, 부유층과 서민층의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한국어 채택 확대였습니다. 몽골의 초중고등학교 중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43개에 달합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몽골의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재 제공, 교사 연수, 커리큘럼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2024년 10월, 한국과 몽골은 제4차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바로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였습니다. 한국어를 몽골의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몽골 내 한국어 학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협력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언어가 다른 국가의 공교육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은 문화적 영향력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실 벽에는 한글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은 한국어 교과서를 펴놓고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사는 30살의 몽골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4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에요. 영어보다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연결되니까 공부가 재미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것이 한국어 교육의 강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문화적 즐거움과 결합된 학습. 학생들은 한국어를 통해 K-팝 가사를 이해하고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한국 아이돌의 소셜 미디어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학습 동기를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팬데믹 기간 동안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 기회 확대였습니다. 2024년부터 한국어 능력 시험 해외 응시 기회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몽골의 경우 종이 시험 5회, 온라인 시험 3회가 실시됩니다. 예전에는 1년에 2~3번밖에 응시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달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험 응시 기회가 늘어나면 학습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시험에 떨어져도 다음 기회가 금방 오니까 좌절감도 덜하고요. 한 22살의 몽골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1년에 2번밖에 없어서 부담이 컸어요. 한 번 떨어지면 반년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자주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천천히 준비해서 실력이 되면 응시하면 되니까요. 마음이 편하다. 이 단순한 변화가 학습자 수 증가에 기여했을 겁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게 되니까요. 저는 팬데믹 기간을 예상치 못한 가속 페달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문화적 이동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국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생 수는 2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 10만 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몽골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성장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몽골인 한국어 교수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교원 수는 그대로예요. 한 반에 30명, 40명씩 들어오니까 개별 지도가 어려워요. 또 온라인으로 기초만 배우고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발음이나 억양에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 나중에 교정하기 어렵거든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 교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과제였습니다. 학습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교육의 질을 보장할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의 위상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은 그 상승을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한 겁니다. 저는 2022년 말 울란바토르를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열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일시적인 붐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하지만 돌아보니 몽골의 한국어 열풍은 이미 일시적 유행의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규 교육에 편입되고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되고 젊은 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 한국어가 단순히 배우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전환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졸업식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졸업생 대표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3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학부모들 중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통역 없이요.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몽골인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한국어를 알아듣습니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학생 부모님은 한국에서 10년 일하다 돌아오셨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한국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요즘 몽골에서 한국어 못하는 집안 찾기가 더 어려워요. 한국어 못하는 집안 찾기가 어렵다. 과장이겠지만 그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몽골 사회 전반에서 한국어의 침투 정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어는 이미 교실을 넘어 가정으로, 직장으로, 거리로 퍼져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대형 쇼핑몰을 걸었습니다. 간판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를 병기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는 점원이 한국어로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카페에서는 메뉴판에 한국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달고나 라떼, 흑당 버블티.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료 이름이 그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 화장품 매장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배웠어요. 대학에서도 교양으로 들었고요. 여기서 일하려면 한국어 필수예요. 한국 제품을 파니까요. 한국어 필수. 이 말이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화장품 매장뿐 아니라 의류 매장, 식당, 호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회사, 한국 관광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한국 콘텐츠를 다루는 미디어 업계. 모든 곳에서 한국어 능력이 경쟁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로도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몽골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는 63명, 한국인 교수까지 합치면 108명이었습니다. 한국어 전공 학생 수는 694명,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수강하는 비전공자는 2060명에 달했습니다. 대학만 해도 3,000명 가까운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취업 시장에서의 변화였습니다. 몽골 취업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문구가 붙은 채용 공고가 넘쳐났습니다. 한국 기업 현지 법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기업들도 한국어 능력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한국 관광객 유치, 한국 콘텐츠 라이선스, 한국과 연결된 비즈니스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한 몽골 기업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영어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어도 중요해요. 우리 회사 거래처 중 30%가 한국 기업이거든요. 한국어 되는 직원이 있으면 업무가 훨씬 수월해져요. 거래처 30%. 이것은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하나입니다. 수교 당시 271만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 무역 규모는 수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적 연결이 깊어질수록 언어적 필요도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결정적 반전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한국어가 단순히 배우는 대상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전환된 겁니다. 교실에서 책으로 배우던 언어가 직장에서, 거리에서, 일상에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몽골 젊은이들의 소셜미디어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을 둘러보면 몽골 청년들이 한국어로 포스팅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도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로 농담을 하고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언어가 삶의 일부가 된 겁니다. 한 21살 몽골 대학생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카톡으로 대화할 때 한국어 섞었어요. 재미있잖아요. 대박, 헐, 꿀잼. 이런 표현들 쓰면 느낌이 살아요. 대박, 헐, 꿀잼. 한국의 신조어들이 몽골 젊은이들의 일상 언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습의 최종 단계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체득하는 단계. 몽골의 한국어는 그 단계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가 부상하는 것을 지켜보던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2023년 말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언어 정책 학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학자들 사이에서 몽골의 언어 상황이 화제였습니다. 한 러시아 언어학자가 발표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몽골에서 러시아어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러시아어보다 영어를, 영어보다 한국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표장이 술렁였습니다. 러시아어는 70년간 몽골의 제1외국어였습니다. 소련 시절 몽골은 러시아의 첫 번째 위성국이었고 교육체계 전체가 러시아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키릴 문자를 도입한 것도 그 영향이었죠. 러시아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몽골 지식인 사회의 공용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후 그 러시아 학자와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에요. 몽골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잖아요. 당연히 이 두 나라의 언어가 지배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어가 치고 올라오다니요.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습니다. 문화의 힘. 그가 강조한 표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력과 에너지 자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중국은 경제력으로 밀어붙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드라마, 음악, 패션, 소프트 파워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중국 측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중국 학자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몽골 자치구의 언어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외몽골, 즉 몽골국의 한국어 열풍이 내몽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이메일 중 한 구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몽골 젊은이들도 한국 콘텐츠를 많이 소비합니다. 외몽골에서 한국어가 유행하면 내몽골에도 파급될 수 있어요. 중국 정부는 이런 문화적 침투에 민감합니다. 문화적 침투.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어의 부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도 이런 긴장감이 감지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 서점에서 외국어 교재 코너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어 교재가 러시아어 교재보다 많았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러시아어 교재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만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안 사요. 부모님 세대는 러시아어를 배웠지만 요즘 애들은 한국어 아니면 영어예요. 부모님 세대와 젊은 세대의 언어 선호가 갈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대 간 문화적 단절의 조짐이었습니다. 저는 한 몽골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50대 부모와 20대 자녀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부모는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소련 시절 교육을 받은 세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자녀는 러시아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러시아어 못하면 대학도 못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러시아어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 드라마만 보고 한국 노래만 들어요.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된다. 세대 간 언어 단절이 가정 내 소통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몽골 사회 일부에서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전통 문화의 약화, 외래 문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한류의 물결이 너무 거셌습니다. 2024년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쟁률도 치열해졌습니다. 한국 취업, 한국 유학, 한국 기업 취직, 모든 기회가 한국어 능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입장에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경쟁이 아니다. 문화 패권의 이동이다. 70년간 러시아가 장악했던 몽골의 언어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2024년 가을,
저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산하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비공개 세미나였습니다. 주제는 중앙아시아 문화 영향력 재편이었습니다.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언어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어의 부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러시아 측 발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몽골의 언어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지배의 결과였지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 학자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경제적 압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몽골 젊은이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진정한 소프트 파워. 그 표현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측 참석자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내몽골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인기입니다. 젊은 세대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습니다. 정부가 규제해도 소용없어요. 인터넷을 통해 다 들어오니까요. 문화는 국경을 넘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는다. 이 말에 여러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에서 중요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경쟁자들이 한국의 문화 전략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판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시작된 거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카자흐스탄 학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몽골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류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어요. 중앙아시아 전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종학당 현황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9개소, 카자흐스탄의 4개소, 키르기스스탄의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4개소와 합치면 중앙아시아에만 22개소의 세종학당이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몽골로 돌아와 현지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몽골 정부와 교육계가 한국어 교육을 더 이상 외래 문화의 침투로 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교육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합니다. 국익에 부합한다. 실용주의적 관점이었습니다. 문화적 자존심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판단이었죠.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인은 약 4만 8천 명에 달합니다. 몽골 전체 인구가 350만 명 남짓이니 인구의 약 1.5%가 한국에 있는 셈입니다. 이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돈은 몽골 경제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입니다. 한 몽골 경제학자가 분석했습니다. 제외 몽골인들의 송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중 한국에서 오는 송금 비중이 상당해요. 한국어 교육은 결국 경제적 투자인 셈이죠. 경제적 투자.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국가 경제 전략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교육공동위원회에서 한국어의 제2외국어 채택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몽골 측이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 확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반성해서 존중으로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외래 문화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 교육의 실질적 이점이 드러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2025년 봄, 저는 울란바토르 세종학당 개소 18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2007년 세계 최초로 문을 연 이곳이 어느덧 성인이 된 셈이었죠. 행사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00석 규모의 강당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 학부모, 졸업생, 교사, 기업 관계자까지. 한국어로 이어진 인연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졸업생 대표가 연설했습니다. 32살의 몽골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010년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웠고 이후 한국 유학을 거쳐 현재는 한국 기업의 몽골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기역, 니은, 디귿도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로 사업을 하고 한국어로 계약서를 쓰고 한국어로 꿈을 꿉니다. 한국어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어가 인생을 바꿨다.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가 끝난 후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몽골과 한국을 잇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저는 양쪽을 다 이해하니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리 역할. 이것이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 성과였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인재가 양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마무리하며 몽골의 한국어 열풍이 가져올 미래를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양국 경제 협력의 심화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몽골 인재 풀이 커지면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이 더욱 원활해질 겁니다. 통역 비용 절감, 문화적 오해 감소, 신뢰 관계 구축, 언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둘째, 인적 교류의 확대입니다. 한국 유학생, 한국 취업자, 국제결혼 가정. 이미 양국을 오가는 인구가 수만 명에 달합니다.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한국어는 이들을 연결하는 끈이 됩니다. 셋째, 문화적 동맹의 형성입니다. 정치적 동맹은 정권이 바뀌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유대는 세대를 넘어 지속됩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 주류가 되었을 때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교육의 질 관리, 교원 양성, 지역 격차 해소,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몽골의 한국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공항을 떠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700년 전 칭기즈칸의 기마병이 달리던 그 초원. 이제 그 위로 한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초원의 바람에 실려 퍼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